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입니다. 여러모로 누추한 곳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멀리 대구에서 온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우리 박종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홍순호 부의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최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님, 그리고 멀리 제주에서 장한수 회장님, 또 강정호 인천회장님, 연도섭 경부회장님, 또 전성원 경기회장님께 깊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자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의사협회에서 오신 전성훈 법제이사님, 그리고 변호사협회 이상영 이사님, 그리고 김호동 건치 대표님, 그리고 경북 전용면 명예회장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경력이 직선제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가 시작이 될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하나의 그 변화를,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힘들 일이고 그런 과정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때 선거 방식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3에 대한 안을 다 마련해서 지부장 협의회에 어떤 걸 할 것인가를 던져드렸는데 마치 제한테 유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의 자리인데, 실은 이번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번 대의원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원이냐 원 플러스 원이냐 원 플러스 3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총회에서는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당시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선거제도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3에 대한 그 의견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30%씩.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꼭 변화를 해야 된다면은 이번 다가오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아니면 원 플러스 3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결선 투표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거는 후보들이 난립했을 때 20%대나 10%대의 당선자들이 우리 협회를 대신하는 대표로 나갔을 때 그 위험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당선되었을 때 50% 이상의 득표를 하신 분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결선 투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 플러스 3 제도 하에서 1차에서 결선을 나가신 분이 당선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난립이 예상이 되는 원이나 원 플러스 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가 유지가 돼야 되지만은 원 플러스 3가 다 논의됐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되게 되면은 원 플러스 3로 다시 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10개가 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10개가 넘는 소송 중에서 많은 부분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공청회 자리에서 잘 논의가 되어서 선거 이후에 소송의 빌미가 되지 않게끔 정관이나 선거 규정이 개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회비를 내는 회원, 투표권이 있는 회원에 대한 논란과 연관을 지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박태근 집행부가 70세 이상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까 봐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70세 이상 우리 선배님들이 개원을 하고 있지만 회비를 면제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은 일체 논의한 바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공청회 자리에 제가 와서 축사를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지부장님들은 이런 자리에 협회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거부감이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궐선거 때에도 저는 협회를 위하고 개혁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정관 개정안을 다 만들어서 지부장님께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오해를 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발짝도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최민희 회장님께서 혹시 그런 오해 때문에, 물론 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일정이 또 있기도 하고 해서 축사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공청회가 우리 협회를 발전시키고 또 회원들의 협회로 돌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패널 오시는 분들께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 최형수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형수입니다. 오늘 먼저 협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치과계 가족 및 내애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요한 시기에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패널로 함께해 주시는 경기도 치과의사의 전성원 회장님, 경북 치과의사의 전용현 전 회장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김우동 공동대표님, 대한의사협회 전성원 법제이사님,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제1정무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과계는 직선제 도입 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로, 선거인단제에서 직선제로 가는 과정에서 수정되던 부분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선거관리 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 앞뒤가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이 도출되기는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분야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현 집행부도 아니고 누구의 어느 폰도 되지 않고 차기에 우리 치과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차기 회장을 위해서 제가 이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도 소송과 정쟁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역할을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 소송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 그리고 협조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박태근 회장님과 여기에 참여하신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그다음에 협조 그리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님 인사 한 말씀 읽겠습니다. 원래 인사말을 준비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라니까 사실 우리 치과의사 협회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청회 오늘 주인공은 우리 최형수 위원장입니다. 정강개정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태근 협회장, 그 다음에 제가 인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요. 어떤 행사든 그 지부의 행사에 있으면 지부장이 먼저 인사를 하게 돼 있고, 그건 제 생각이고요. 뭐 협회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박태근 협회장 및 최영수 정관개정위원장님과 함께해 저는 우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많은 제도 개선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패널들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쾌거가 있었음을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치과의사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 기빈 및 패널 여러분 및 회원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1. 결선 투표의 필요성, 2.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3.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4.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5.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등 5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서 1인당 1개의 주제를 배정받아 약 5분씩 발제를 진행한 뒤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전성훈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협 법제이사인 전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제가 5분이고 이제 토론이 15분인 걸로 봐서 발제에서는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하고 토론에서 주도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발제에서는 일단 간략하게 목차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결선 투표제 채택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라 하면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당선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고 이 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결선 투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보통 2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2회 투표제라고도 하고요. 그 일반적인 방식,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의 결선 투표제는 과반수 득표를 당선 조건으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 후보 2명만 2차 투표 후보자로 삼아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과반 득표자가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요. 이게 결선 투표의 정의가 되겠고, 결선 투표제의 흔히 말하는 장점은 먼저는 당선자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좀 더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지지가 확인된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됨으로써 대표성이 확보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표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두 개가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20%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80%는 사표인 건데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사표가 50%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표들의 그런 등가성이라고 해서 어떤 투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투표를 했을 때 투표 가치가 고르게 다 반영이 돼야 좋은 선거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표 발생을 방지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방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콩도르세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다수가 선호하지 않는 후보인데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토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의 단점이라고 말하면 제일 쉬운 단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2번이나 투표해야 되니까는 번거롭고 투표 관리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비용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제도에서 단조성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후보가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지지가 선거제도에서 불리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단조성이라는 조건인데 어떤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단조성 요건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그냥 이론적으로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정의, 장점, 단점과 함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선거는 후보자들 간에서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을 하고 향후 몇 년간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결정하게 되는 일종의 정치적 축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선거 이후에는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선거제도로서는 반쪽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결선 투표제의 장점 중에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 준다라는 점은 매우 강력한 장점에 해당되고 이는 향후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화합과 다음 임기 동안에 당선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결선 투표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후보가 많고 선거가 다 많으니까 이걸 다 결선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고 상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 수반의 선거에 있어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고요. 상세한 내용은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성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상영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회를 오면 원래 이렇게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진지해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협회에서 저를 여기 이제 공청회 초청을 받고 추천한 이유가 제가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근무했었고 원내대표실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제도에 관해서 좀 조금 유의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천을 받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취업 정관이나 이런 규정을 사실 원래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좀 공부를 했는데 지금 한번 저도 앞서서
법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치과의사협회 정관의 임원 부분에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선출직 부회장을 3인을 두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선거 시에 이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공동 입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죠. 대한변협, 그러니까 변협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변협은 회장과 감사만 선출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총회에서 그 부협회장과 상임이사들을 뽑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협회장님이 거의 지명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입후보 제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왜 공동 후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정국이 마련됩니다. 서로 각기 좀 다른 출신의 분들이 연대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선거인단,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공동입 후보를 안 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미국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뽑고 부통령도 뽑는데 런닝메이트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맨 처음에는 따로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대는 워싱턴이 하고 뭐 아주 명예롭게 잘 나가셨죠. 근데 이제 2대와 3대가 각기 다른, 그러니까 연방주의자하고 공화주의자가 나뉜 거 아시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된 거예요. 뭐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인데 서로 이제 임기 내내 이제 싸우느라고 뭘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장점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잘 바꾸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2대, 3대 지난 다음에 연방헌법을 바꾸면서 런닝메이트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입 후보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도다,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취업에서도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포용력과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출신이나 어떤 분야나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대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로 치면 뭐 호남이랑 영남이랑 연대가 잘 안 되는데 뭐 후보자들이 묶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선거 연합을 이루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회장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인데 뭐 부회장은 또 좀 그런 완전 엘리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또 사람들의 어떤 호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동시에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제 악용을 하면, 사람은 항상 법률 전공하는 사람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제도를 만드니까요. 무조건 이제 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잘 해요. 실제 우리 국정도 그렇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거가 단점이 될 수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캐스팅 보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취업 같은 경우에는 3인을 후보자를 부회장님을 같이 입후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숫자가 많아서 한 명이라도 더 어디 이제 뭔가 출신을 다르게 한다거나 혹은 어느 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득표수를 올리려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 펌에서 이 선거법 자문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맨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용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만 이 취업 과거 규정 변화를 제가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혼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체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선출직을 3인으로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전체 부회장의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선출직으로 해놔야 뭔가 민주적 정당성이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취업 규정을 봤을 때, 물론 변협 규정도 별로 제가 보기엔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부회장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장님과, 그러니까
회장님과 부회장님 간에 어떤 명확한 권한의 그 분리가 되어 있어야 견제 내지 균형의 원리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런닝메이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이제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거에 기본적인 이념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일이 안 돼요.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텐데 추진 동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내부에서 이제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인사 말씀 듣다가 변호사가 사회 악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뭔가 문제 생기면 항상 변호사가 끼게 되고 요즘에 저 상담할 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한쪽에서는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오고 한쪽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 온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학폭이나 교권 침해는 웬만하면 사건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뭔가 선거 과정에서 조금이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법정의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회장의 권한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좌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대부분 다른 협회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어떤 감사하고는 다르게 뭔가 감사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고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들은 집부라고 부르자, 집행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명확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식으로 되면 이 적정한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명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이 취업 안에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향이 같은 사람을 3명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3명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어느 정도의 딜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와중에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잘못하면 야합이 될 수도 있는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과 걱정은 아닌 것 같지만 현재 만약에 저는 취업의 현재 상태를 제가 잘 외부인이라 모르는데 만약에 많은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많다거나 혹은 이런 선거제도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회원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개선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회장 부분이 좀 부회장 부분이 역할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변협도 부협 회장님들의 역할에 있어서 좀 항상 고민이 있거든요. 외부 행사를 할 때 협회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부협 회장님이 참석하는 거에 어떤 그런 강점은 있지만 변협은 어떤 구조냐면 해당 상임이사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회칙에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회장님과 직보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인데 취업은 제가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부회장님들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어 보이나 선출직이라는 이 강점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협은 부협회장님들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권한이 강력하진 않아요.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의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뭐 건치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그런 자리로 온 건 아니고요. 건치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업의 선거제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에 갑자기 제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신에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취업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하지만 또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취업 선거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회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한 명으로서 사실 참석하게 된 공청회라서, 공청회니까 이제 이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거인명부 공개 같은 경우에 그 제기가 이런 게 이제 왜 제기가 됐나,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언론 기사랑 보니까 제일 큰 거는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로 인해서 협회장 당선자나 이제 그 당선자에 대한 법적 분쟁들이 자꾸 빈발하게 되고, 그리고 선거운동 대상의 불확정성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명부 공개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각 캠프에 전가하지 않고 취업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운동의 대상을 공개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되고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환경 구축에 일조함으로써 선거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좀 축소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공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선거권 확인을 위해서 본인 열람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운동의 편의를 위한 선거인 명부 공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그 자문을 받아봐도 개인정보법 저촉의 위험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위험성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의협을 비롯해서 타 전문가 단체 대부분이 아직까지 선거인 명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우려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 뭐 그 몇 번 그 특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나 면허번호나 핸드폰 번호나 이제 한 자리를 비공개 처리를 해서 제한된 정보만 공개를 하든지, 변협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이름만 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름과 소속지부 뭐 두 가지 정보만 공개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이건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뭐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문제되지 않게끔,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 그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정보통신이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뭐 들은 한의업 얘기나 이런 얘기들도 이따가 뭐 토론 시간이든 얘기를 해봐서 뭐 그럴 괜찮은 방식이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실 그냥 현재대로 이대로 그냥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회원들한테 받아서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원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죠. 이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으려면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는 뭐 자명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선거인 명부 공개 방식을 그런 이제 일부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름만 공개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대안을 찾아서 취업이나 이런 제한된 사이트에다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될 텐데, 요거는 좀 저도 아직 그 알아본 지가 얼마 안 됐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봐서 기술적인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드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다른 의료인 단체들도 선거인 명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 이슈가 이제 일반 회원들한테 알려졌을 때 취업이 꼭 이거 먼저 공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안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협회장 선거를 하면서 물론 그 회원과 비회원의 그 선거권을 가진 회원과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꼭 취업 선거라는 게 선거권자들한테만 이렇게 대상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치과의사 전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치과의사 전체 그게 뭐 선거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치과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본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선거의 명부를 공개하는 게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더 잘하게끔 돕기 위해서 하자는 거야? 지금도 과열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취업해서 이제 이렇게 선거판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문제점이나 정확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일 그 좋은 점은 뭐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취업 내 민주주의 발전과 그리고 회원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충분히 좀 더 이런 자리를 많이 갖고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제는 경북치과의사회 전 회장을 역임하신 전용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에 대한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지부 전용현입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좀 이런 데 나서는 거 좀 싫어하는데 갑자기 패널로 선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 올라오면서 기차관에서 보니까 제가 원고를 또 빼놓고 왔더라고요. 딴 거는 다 가져왔는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하고 저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그 원로 회원분들께 지금 협회비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 협회에서 묵묵하게 의무를 다해 주신 그 원로 회원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면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과 선거권이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뭐 그 선거권이 없는 그러니까 협회비 미납으로 인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70세 이상 원로 회원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그 회비가 미납되신 분들은 지부에서나 협회에서 아마 자격 정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선거관리 규정 구조 2항의 자격 정지 회원을 보시면 그걸로 해서 그냥 쭉 해 나가시면은 현재 제도를 바꿀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면허 신고제가 되면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의 그 활동을 완전히 은퇴하신 분들이 그 보수교육 점수를 받고 면허 신고를 하는 그런 게 제가 다 일일이 원로 회원분들께 연락을 해 보니까 다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완전히 은퇴하신 분들은 거의 면허 신고가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면허증 그 정지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은 자격 정지로서 선거권이 없는 게 미납 회원과 마찬가지로 없는 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전에 65세에서 70세로 저희들이 면제를 올렸는데 이 선거권과 관련 없이 이제 뭐 은퇴 시점도 늦어지고 그리고 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하면은 이 70세의 면제 요건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을 선거권과 관련하지 말고 그거는 뭐 협회에서 한번 토의를 해서 뭐 상향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일각에서 그 면제를 하지 말고 감면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협회에서 그 선거권과 관련 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처음부터 감면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면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돈 100원 주고 50원 뺐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50원만 주면 되는데 뭐 그런 식의 그 일단은 그 정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기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추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발제는 경기지부 회장을 영입하고 계신 전성원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지부 전성원입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회장 재선 관련 규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흔히 얘기하는 집행부 후보 대 야권 후보의 어떤 그 정보의 격차 내지는 권한과 뭐 활동 이런 그 여건의 그런 격차로 인한 그 불공정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발제된 주제 중에 이제 아까 그 선거 임명부 공개 이 부분도 밖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온 후보들은 이미 갖고 있어 명단. 그러니까 그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만 추려진 그 정확한 명단을 갖고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이건 불공정하다. 이래서 계속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과거에 그 협회장님이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 거기에 이제 법카나 아니면 회장 활동비를 사용하는 것, 또 그 활동에 대한 그 언론 보도 이런 것들도 너무 선거 기간에 치우쳐가지고 많이 보도가 나간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그 회장 활동을 빌미로 한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 소송 관련해서도 이게 하나의 그 쟁점으로 들어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각해 본 것이 공직선거법 53조에 나오는 그 공무원 입후보 관련 내용을 좀 차용해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 공공기관의 임원, 교원, 또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선거일 혹은 선거 30일 전 혹은 선거 90일 전, 또 120일 전 등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사전에 갖고 있는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선거의 불공정한 그런 현실을 대처하고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기 동안 직무에만 전념하고 선거에 나가거나 선거를 염두에 둔 활동을 하려고 할 경우 현직 수행을 게을리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 그런 모호한 경계, 그 선거운동과 회무 활동의 그런 모호한 경계 때문에 생기는 선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이것을 차용해서 이 조항에서의 그 원칙을 몇 가지 뽑았는데요. 하나는 직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그 권한과 정보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임기에는 직무에만 충실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사퇴하고 그 직을 그 대행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또 관련된 해당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협회나 지부의 회무에 연속성을 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이제 유도리를 두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협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협회장, 협회 부회장, 지부회장은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해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에 접수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퇴서가 제출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그 항목을 저희 규정에 추가를 해서 선거 임기 마지막 보통 저희가 3월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 요 전에 미리 이제 협회장은 재선을 하려고 할 경우 사퇴를 하고 또 협회 부회장도 그러니까 협회장으로서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퇴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은 이어질 종합토론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회를 보기로 했었는데 기차 시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늦었습니다. 대한법제이사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가능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 최영수 위원장이십니다. 최영수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도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진행한 발제 내용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선거제도를 점검하고 치과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 방식은 앞서 발제한 5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 주장 15분씩 차례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5개의 그 토론 그 발제를 하였지만 해장 선거 바이스 숫자와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라는 이 2가지는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의사협회 정관 16조 1항에 의하면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다는 바이스 숫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 2항에 의하면은 1차 투표에서 당신이 없는 경우 상위 1, 2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스 숫자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스 숫자가 1+3으로 저희 치과의사협회가 진행된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으로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회장을 구하는 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동창회 선거와 나중에 2차 때 짬짬이 선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회장님 단독 출마에 의한 선출로 1인 출마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과 그 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 제도가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있고 의사협회처럼 우리도 만약에 회장 1인 선거로 간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회장 후보로 5명, 6명이 10명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10%, 20%의 투표율을 가지고 회장이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선 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협회는 회장 1인 투표 선거이나 2022년도 재작년에 비용 절감과 후보자 책임 강화 취지로 결선 투표를 또 폐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회장 후보자 바이스 숫자와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2가지를 동시에 패널 분들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패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결선 투표의 필요성과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에 대해서 발제하신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님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제1정무이사님께서 이 2가지 논의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 분들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협 법제이사 전성훈입니다. 아까 발제드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결선 투표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제를 선택하실지는 구성원들의
그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뭐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제도 자체의 그 특징, 이론적인 원론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그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선거가 죄송합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였는데, 이 선거 전에는 우파 정당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좌파 정당에서 그 리오넬 조스팽이라는 후보가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전체적인 사회 좀 정치적 지형상 이제 좌파가 좀 더 우세한 선거였고, 그 시라크 대통령이 이미 7년 임기를 하고서 재선에 도전한 상황이어서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좌파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에만 들어만 가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이제 후보가 난립을 했죠. 그래서 총 후보가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 결과 좌파 후보들 지지의 총합이 60%가 넘었는데, 실제로 1등은 19.88% 득표한 자크 시라크, 2등은 그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장마리 르펜이란 극우파, 그러니까 외국인들 추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그 당시 독일의 이제 네오나치라고 불리던 그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극우파 후보가 16.88% 득표해서 결선 투표로 갔고, 그 뒤로부터 좌파 후보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16.18%를 얻은 리오넬 조스팽이 3등을 해서 결선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극우파 후보가 결선 후보에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좌파 지지자들이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불만인 건 차치하고, 일단 이 상태로 선거가 만약에 극우파가 당선이 되면 이건 자기들이 너무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해서 거의 전부 다가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 결과 그 자크 시라크가 82.21%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 장마리 르펜 극우파 후보가 17.79%를 받아서 그 시라크가 5년 임기를 다시 추가로 이제 부여받고 이제 대통령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의사결정 후에 그 구성원단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선거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보여준 선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 투표에서 끝났으면 그 좌파 후보들은 자기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 안 됐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불만과, 그리고 당선자 입장에서도 19.88%라는 지지를 가지고 5년 임기를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선택지를 내밀고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의사를 다 정리해서 투표장에 간 거죠. 그래도 이게 낫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지자를 한번 바꾸게 된 좌파 후보들이 이후 정책에서도 이제 극우파 정책들이 정책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그 좀 다소간 우파 쪽으로 기운 의사결정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5년 임기 동안 그 시라크 대통령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고, 이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추가 핵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입장을 되게 대외적으로 강하게 대변한 그런 정책들을 좀 관철을 했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가 안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사표 발생 억제한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여서 다 잘 아실 건데, 이제 사표가 많다라는 거는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선거 이후에 그 구성원들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좀 비토층이 두텁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결과이고, 그래서 사표 발생을 가장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흔히 말하는 중대선거구제, 소선구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묶어서 뭐 후보를 여러 명 나오게 해서 당선자를 뭐 3명, 4명씩 정하자. 그 지역주의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한 그 고민들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이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을 막는다라는 취지가 뭐냐면, 쉽게 87년 우리나라 대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후보가 36.6%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 나머지 63.4%는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비선호되는 후보가 소수의 지지만 받았지만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개선 투표제가 기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었고,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번거롭다, 그 비용이 든다. 이제 뭐 변협에서는 이걸 들어서 이제 선거제를 다시 개선투표에 없애는 방향으로 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별 동의하지 않지만 그뭐 변협에서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라면은 뭐 따르는 거고요. 또 아까 그 단조성 요건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그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막 그 테이블을 그리고 막 산식을 막 넣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리해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상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은 있는데 사실 선거나 이런 운동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지지가 올라갔는데도 불리해진다 이런 게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만 가지고 크게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지적은 되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될 거고 이제 뭐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2002년 프랑스 대선 같은 형태로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취업 회장님 선거에 어떤 형태로 선출이 되고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후보가 여러 명 나올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소수 득표를 해서도 이후 회무를 하는데 정치적인 그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채택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변협 이상형 이사입니다. 저는 아까 바이스 숫자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금가옥조가 아니라서 뭐 이거를 교수님한테 연구 용역을 맡겨도 아마 어느 숫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취업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성원분들께서 아마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동 후보로 런닝메이트로 뛰는데 3명을 요구하는 곳이 아마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무슨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지까지도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공동입 후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게 과연 바이스 숫자라고 지금 키워드는 돼 있는데 숫자가 후보를 더 구하기가 어려운 것만이라면 줄이는 게 정답일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거는 부회장의 권한을 어디로 줄 건지를 먼저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회무를 할 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도 회무를 하시던 또 역량이 있었던 선임 임원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차라리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저도 패널 분들께서 말씀 주시면 제가 저희 변협 의견을 다 대변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할까요? 선거 아까 얘기 나오신 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일반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 선거 바이스가 몇 명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에 공감하고요. 바이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회장을 왜 3명이나 두지 했는데 이게 난립을 막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안 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부회장 3명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걸 저도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난립을 막는 데는 확실히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어쨌든 직선제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우려죠. 네, 이 후보를 분명히 하고 싶고 나름 계획이 있는데 부회장 후보를 같이 뛸 런닝메이트를 못 구해서 출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부회장 숫자는 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거를 회장 단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부회장을 한 명으로 할 건지 두 명으로 할 건지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뭐 부회장이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뭐 이제 의협에서나 이제 이렇게 부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뭐 사실 법이라는 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항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에 기반을 해서 법을 만들고 더 명확히 하는 건데 그게 항상 최선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항상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고 회장의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회장들이 역할을 한다면 꼭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제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말 러닝메이트의 경우라면 바이스가 뭐 한 명 정도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 전제하에 결선 투표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일반 회원의 다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결선 투표를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하든 말든 거기서 거기고 별로 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회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아까 프랑스 대선 역할도 얘기도 하셨지만 뭐 그것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죠. 그 득표율 순서대로 됐고 물론 이제 난립의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 결선 투표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바이스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이스 숫자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회장이 3명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선거까지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도 그 결선 투표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뭐 바뀌지도 않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 뭐 절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회장이 숫자가 줄어들고 한 명으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후보가 정말 난립이 되고 6, 7명이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1위 득표자가 뭐 30%도 안 되는 20몇 프로에서 뭐 당선자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정말 그 정통성이나 그 당선자의 그런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라면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선 투표가 그렇게 크게 뭐랄까 절차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결선 투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회장을 3명인 구조가 그대로 가는 구조라면 굳이 뭐 결선 투표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바이스 숫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그 공정한 선거와 또 선거권 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마가 좀 더 쉬워져야 되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탁금의 액수도 좀 줄이고 선거 관리도 공영제로 해서 우리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내는 기탁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회비에서 선거를 운영하고 또 회장도 단독으로 나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포부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상이다. 근데 이제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런 너무 난립하는 것들 방지하고 이런 장치는 필요한데 지금의 3명은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사실은 바이스를 할 때 결정을 미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이라든가 협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의가 돼서 이런 것들 정책적인 부분이 연합이 돼서 우리 취업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출마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과연 다음번에 제일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이스로 들러붙는 그런 형태의 바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의 바이스를 두는 거가 오히려 이렇게 조금 협회 선거를 왜곡시키는 그런 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바이스는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는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투표를 한 사람이 그냥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선 투표라는 거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협회인 경우는 있고, 경기도는 사실은 후보가 그렇게 난립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2명 내지는 3명 정도 팀이죠. 3팀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표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2번의 결선 투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협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협회 결선 투표는 긍정적이지만 바이스 숫자는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쪽은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단어 선택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회 그 협회의 그 대전제가 목적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그 이 이익단체에서 이제 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항상 고심을 하시는 이 선거 후의 후유증 이런 거를 좀 없애자 하는 게 지금 특위 그 공청회의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바이스 숫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 대의원 총회 때 저희 경북지부에서 1+1로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게 뭐 통과는 안 됐지만 한 50% 이상의 그 지지를 얻었습니다. 뭐 1+3도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지난 31대 집행부 때도 봐왔지만 이게 화합이 안 되고, 바이스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해서 뭐 협회장이 뭐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뭐 바이스들 간에, 그러니까 부회장들 간에 그게 통합이 안 돼서 협회가 이렇게 좀 난파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1+1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 그 수석 부회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혹시 뭐 협회장이 유고가 되었을 때 이 그 선출직 부회장의 권한에 정관에 뭐 좀 조정하면 되니까, 권한에 그 협회장을 대신하여 그 권한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갑작스러운 유고가 있을지라도 협회가 뭐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외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31대 집행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유고되었을 때 그 협회장 대행 2분이, 당연직 부회장 2분이 차례로 하셨는데, 그 하는 기간 동안에 협회의 대외 활동은 완전히 올스톱이 됐거든요.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1+1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 문제는 사실은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뭐 다 승복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뭐 불만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지금 협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결선 투표를 하게 될 때 1차 투표와 텀이 생기는데, 그 기간이 예전에 우편 투표를 할 때는 일주일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이 생겼지만, 지금 이제 우편 투표를 없애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기간에 다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일 염려스러운 게 각 후보들 간에 뭐 야합, 뭐 합종 연행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선관위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선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선관위가 뭐 사실은 뭐 요거도 먹기 싫었어.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선관위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결선 투표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하고 있는 그 결선 투표제와 그 다음에 회장 선출에 대한 바이스 숫자에 대해서 또 패널 분들께서 혹시 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좀 약간 이야기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타 단체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저희 그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그 나온 자료를 이야기해 드리면은 지금 저희 치과의사협회는 회장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의사협회하고 대한약사회,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만 선출을 하고 있고요.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님과 수석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저희 치과의사협회는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의사협회도 21년도에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결선 투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는 아까 이야기된 대로 22년도에 정기총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23조 선거인 명부 열람에 보면은 선거인 명부를 협회, 시도, 지부, 사무국에 비치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3월 20일자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그 자기가 선거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인 거지 일반 회원이 들어가서 나머지 것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 우리나라의 선거의 모든 선거에서는 사익이 아닌 공익적인 투표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선거에서 협회의 선거 지난 후에 2023년도 5월 9일 날에 접수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의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서 고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학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서 11월 27일자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선거인 명부 확인 기간 동안에 전체 선거인단 명부에서 이름만 회원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면허번호와 이름, 소속분의 전화번호 일부가 그 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선거인 명부 공개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런 내용들로서 일반 회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소송 걸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서로 간의 캠프들 간의 내용에 의해서 공개됐다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걸로 있는데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이런 공개 이렇게 그 일부가 공개되면 땡땡 쳐가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경기도 회장님도 그거는 맞으시죠? 그렇게 돼 있는 거라는데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아직까지 선거하면서 직선제 이후에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렸던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한 선거인단 공개에 대해서 우리 그 김희동 그 대표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그 패널분들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토픽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그 저보러 토픽을 고르라고 그래서 쉬운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이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맡긴 맡았는데요.
결론 내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과 현실이 많이 괴리된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서 원칙적으로는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타단체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도 정보통신 이사님이 조금 먼저 가셔서 아쉬운데 제 처음 들은 얘기들이 뭐 한두 개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협에서 선거인 명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랑 공개하는데 그러면은 뭐 별로 공개해도 문제될 거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이사님 설명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되기 전부터 집행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제정이 된 이후에는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별로 어쨌든 그런 이제 법적인 부담을 지는 거나 아까 이제 제가 장단점을 얘기를 했었지만 취업이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걸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이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각 캠프나 후보한테 다 전가시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롭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대안이 마련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이게 명부가 공개되고 안 되고가 그건 지금까지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왔지? 다들 해오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불법의 소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인맥이든 동창회든 이런 걸 통해서 명부를 확보를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그걸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취업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고 각 캠프한테 결국 책임은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냥 이걸 갖다가 서로 아는 척 모르는 척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취업 활동을 하거나 선거 활동을 했던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뭐랄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공감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위험들도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하고 그렇다면 이제 선거인 명부가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그리고 이제 약간 문제의 소지를 않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쨌든 취업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변호사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봤을 때는 저촉의 위험성이 그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설사 이제 저촉이 된다고 나중에 판결이 난다면 뭐 그때 가서는 다시 또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약간 투명한 그 제도를 만들고 선거가 좀 더 그 활성화되려면 민주주의의 정말로 꽃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선거인 명부 공개의 필요성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일부 그 비식별 처리를 해서 공개하는 방식, 경치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방식도 있고 아까 정보통신이사님이 가시면서 하셨던 얘기는 한의협에서 예를 들어서 치과 이름만 공개를 하고 이름 일부는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주소를 같이 적어서 이거를 출력을 한대요. 출력을 해서 종이로 온라인으로는 돌리지 않고 종이로 이걸 각 캠프에 뭐 전달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법의 어쨌든 테두리를 가능하면 이제 벗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선거운동의 편의는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뭐 선거운동이나 법률적으로 그 선거운동상에서 아니면 일반 회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면 뭐 그런 방안들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법의 그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특히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연계해서
안이 마련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그 진행이 되는 것들은 가능하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그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만 준수가 된다면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변협은 좀 독특한 게요. 지금 변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면은 저 사무실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는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고, 물론 이제 공개 범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법령상 제가 만약에 변협에서 징계를 받으면 제가 무슨 행위를 해서 징계를 받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생년월일하고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옆방에는 변호사님 징계한 거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협은 약간 변호사를 예전에 법조 3륜이라고 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약간 공익적,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보고 있어서 어떤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런 게 좀,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걸 다 공개하는지 잘 법령 근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고 있어서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엄밀하게 하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좀, 근데 문제가 현 직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새로 출마하는 사람은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그 비대칭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면은 뭔가 가능한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시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협 같은 경우 이름만 공개도 가능한 게, 이름 공개되면 이 사람 사무실 주소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방법을 한번 마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법률 자문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원칙적으로 저도 공개하는 거는 찬성인데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법은 지켜야 되니까 이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협회가 소송에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을 좀 줄이자고 지금 이 공청회를 마련하는데, 또 소송 걸릴 문제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포탈에 뭐 치과 치면은, 무슨 치과 치면은 뭐 주소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치과 전화번호하고 뭐 사람 이름을 제외하고, 그게 원장 이름은 안 나오니까 사람 이름을 제외하고 뭐 치과 주소나 치과 전화번호 정도를 공개를 하면 뭐 유출은 할 수 있을 거니까, 뭐 그 정도 하면은 혹시 뭐 그것도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공개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의협 이사로서 드릴 말씀, 이거 뭐 개인적인 사견에 가까운데, 그 일단 뭐 회원으로서 가장 큰 의무는 회비 납부임이고, 그 가장 큰 권리는 선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이죠. 근데 그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 개인정보가 제공이 안 돼서 이거 행사에 제한이 있다. 그럼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걸로 보이고, 뭐 딱 맞는 경우는 아니고, 아까 이게 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해석이 좀 갈리는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딱 이런 내부 선거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한 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 이런 뭐 대법원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수집 목적 외라 하더라도 그 수집 목적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엄격한 요건들을 준수하면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입법을 해놨어요. 이제 이게 딱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들이 생기니까 이걸 좀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을 해서 2020년에 이제 입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법률자문 받아보시면서 이런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의견을 구해보시면은 좀 유의미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홈피에 이제 개인정보를 일부 가려가지고 오픈을 하지만 사실은 가려도 다 압니다. 고양시, 김모시기, 전화번호가 일부.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알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그 주소록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송에 안 걸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없었던 이유는 회원들이 홈피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이렇게 확인한 숫자를 보면 거의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점검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클릭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의 개인 정보는 이미 그 중국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질러 보는 게 좋다. 협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협회가 하는 회무 중에 가장 중요한 협회의 방향을 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협회 행사에 회원들의 정보를 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리도록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협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진 블랙 컨슈머 같은 회원이 있다면 변협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잘 소송에 이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 그 명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가 문자 메시지를 캠프에서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규정을 바꾼 게 뭐냐면 문자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10번 보내는 걸로 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상 그 선거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줄여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도 공식 문자를 선관위에서 보내는 거를 횟수를 대폭 늘린다면 굳이 그 선거 캠프에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캠프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동문별로 또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전화하면서 너 선거권 있어? 그걸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건 어차피 안부 전화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문자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 그 특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 거니 이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이름과 지부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캠프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찾아서 연락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회원이 3만 명인데 투표권이 15,000명이면 15,000명이 누군가 정도는 알려주는 게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은 캠프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가 돼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이 동창회 명부라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캠프에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명부 전화번호까지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표권에 대한 규정에서 이름하고 그 지부 정도만이라도 해놓는다면은 어느 정도 좀 될 거고 아까도 그 저희 특위에서 계속 논의됐던 내용 중에 이야기 드린다면은 그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이 고소고발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직선제 이후에 대부분 서로 캠프 간의 경쟁과 캠프 간의 문제 어떤 제기에 의해서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전성원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논의한 후에 해결해보고 협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조정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논의할 때 했던 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선거권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은 전혀 저희도 논의를 한 바가 없고요. 근데 그게 70세 이상 된 분들 면제하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거권을 주는 데 있어서 저희의 그 정관에 조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회원의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갖다가 면제로 돼 있는데
현직에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제보다는 감면을 하면서라도 회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거가 또 논의가 됐었습니다. 정관 7조 회원 규정에 의하면은 회원은 각 지부의 회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9조 2항에 의하면은 소속 지부를 통해서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4조 3항에 의하면은 만 70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그 유관단체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 등록 및 개인 개업 신고가 완료된 개인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 연속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 같은 건 여태까지 회비 안 냈어도 최근에 2년만 내면은 투표권을 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현역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면제를 갖다가 없애고 회비를 받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용현 그 명예회장님께서 그 면제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여기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특위위원 생각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이 면제 요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선거권과 관련 없이 협회에서 조금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어요. 65세에서 70세 되는데 70세에서 다 75세로 뭐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상향 조정할 때 뭐 그 구간을 감면 구간을 둔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미 면제 회원들에게 다시 감면으로 협회비를 내라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본인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정관에 보시면은 모든 회원은 그 협회비를 지부를 통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 미납 회원들이 뭐 한 3년 정도 미납이 되면은 뭐 거의 모든 지부가 그 자격 정지를 시킬 겁니다. 회원 자격 정지를. 그거를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협회하고 지부가 회원 자격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해서 지부 회원 자격 정지된 회원들은 협회에서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가 돼야 되고 협회에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격 정지된 회원들은 지부에서도 당연히 자격 정지가 되는 그런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단지 뭐 선거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오늘 이 공청회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발표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우리 전성원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타 단체하고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70세 이상 협회비가 면제로 돼 있고요. 약사회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면제입니다. 그런데 약사회는 한 가지 내용이 뭔 거니 면허 미사용자, 그러니까 현직에 있지 않고 취업을 안 한 사람은 협회비 면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협회는 연령에 따른 어떤 면제 조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협회는 올 회비를 지방 변호사에 납부하신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좀 알아보니까는 보통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은 올 회비를 그 지방 변호사에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장 재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에서 우리 전성원 회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예비 후보 등록일에 직무가 정지되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한다.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일은 보통 선거 기간 개시 60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제하신 우리 전성원 회장님 그 패널 토론 시작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후보자 어디까지 적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부분에서는 입후보자 중에서 회장 후보에게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회장 및 3명의 부회장 후보 모두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4팀이 나왔으니까 16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과계 협회나 지부는 아주 강력한 회장 중심의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 역시 부회장의 역할은 그 4명 자기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4명 팀을 꾸리는 데의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어쨌거나 회장의 선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후보장 중에서는 회장 후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적용할 현직의 지위 부분에서는 꼭 그 협회장의 재선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선은 아니지만 협회의 부회장이 기존 협회 집행부의 대표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현직의 부회장이나 지부회장 또 지부부회장, 의장 혹은 감사 등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하시던 분이 보통은 회장 출마를 안 하십니다. 박정호 회장님 하실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 하시는 데다가 연배도 그렇고 또 판공비도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금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영향은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정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좀 크긴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휘하의 어떤 조직이 없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감사는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현직 회장이 안 나오고 협회 부회장이 많이 나오니까 협회 부회장은 들어가야 할 테고 서치 회장 같은 경우는 치과신문이라는 강력한 그 전 회원에게 돌아가는 신문이 있는 데다가 또 영향력 부분에서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 그리고 협회 부회장, 지부회장 정도는 사퇴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부가 또 다 똑같은 지부가 아니다. 우리는 회원도 별로 없고 또 별로 이렇게 힘이 있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거나 또 보통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가 지부 담당의 협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왔던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협회장과 협회 부회장이라는 문구로 그냥 그 성안을 하더라도 규정을 만들 때 충분히 이제 서치와 경치 인천지부 회장이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특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할 때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차기의 협회장 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는 서치나 경치 회장이 회장의 지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지부 담당 부회장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고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 보궐선거 때 제주 지부장은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로 보선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조금은 이제 특이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배제 정도에서 사퇴를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정지를 하고 선거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되돌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흔히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되면 땡큐 안 되면 뭐 다시 원래대로 하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은 공직의 역할이 아니다. 공직은 공직으로서 자기가 맞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그거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념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전념해서 할 수 있는 대행을 세워서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거운동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직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은 협회 선거일에 있어서는 기간이 선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선거 공고를 이제 50일 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날짜 계산에 있어서의 기산일이 애매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공고가 50일 전에 나가니까 선거 공고 후 뭐 5일 내지는 10일 이내에 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 등록 전에 보통 30일 정도 되거든요.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하여 선거운동에 이제 사퇴 후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 재선거의 경우는 뭐 당연히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회장 유고로 인해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사퇴 규정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하고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협회 부회장이나 혹은 지부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덩달아 협회 부회장은 상관없지만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도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규정을 정할 때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또 이 부분에서 추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특위에서는 조만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관련에 대해서 아마 그 전 회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내용과 또 논의에 거쳐서 2월 달에 그 지부장협의회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면서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정말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지만이 좋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패널 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